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 수사 중에 출국해서 논란이 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해찬 후보 지역에는 김기웅, 정현욱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글로 논란이 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양 후보는 전당원 투표도 수용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대원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끝난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득표율 8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인데 5선에다 종신 집권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자 본격 체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앞서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이 장해찬 도태우 후보의 빈자리에는 정현욱, 김기웅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첫 소식 장세희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 대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의 귀국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공세에 나서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언론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권 안팎에서 나오는 수도권 위기론 등이 반영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해찬 후보 지역구에 나설 후보자도 다시 선정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후보, 대구 중구 남구의 김기웅 후보를 각각 우선 추천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종섭 황상무 논란 진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과거 글이 논란이 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스스로 수습하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양 후보는 사퇴 여부는 당원의 뜻이라면서 전당원 투표도 수용하겠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양 후보 거취를 놓고 이 당내 친명과 친노 개파간 등 보이는 양상인데 과연 양문석 후보가 이 봉하마을 방문 후에 어떻게 이 사태가 수습이 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양문석 후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수습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 수습.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험 못 한다.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건데 양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워낙 저한테 화가? 양 후보 사퇴에 대해 당의 최대 위기라고 한 데 이어 연이틀 거취 정리를 요구한 겁니다. 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에 기고한 칼럼들에서 노무현 씨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씨는 불량품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당원들의 뜻에 거취를 맡기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봉하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정말 필요하면 전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이해찬 공동상임 선대위원장도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해요. 인터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양 후보 거취 문제로 공동 선대위원장 간에도 이견이 노출된 셈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지역에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은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아서 경선 득표 감점 30%가 다시 적용이 되고, 조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 자격으로 가점 25%를 받는 겁니다. 게다가 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운데 70%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 당원이어서 박 의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였습니다. 이상 이인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과 노무현 재단 이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 이번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와 지역구 권리당원 투표 30%를 합산해서 이루어져 사실상 당원 투표만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박 의원은 권리당원 100% 투표는 전례 없는 경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북구 선거구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도 듣지 못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으로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지만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던 박 의원은 이번 전략 경선에서도 감산 페널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략 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당원 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 해석입니다. 여당에선 경선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가 하태경 의원을 꺾고 승리한 서울 중성동을에선 전체 응답자 중 60대 이상이 67%에 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 60대 유권자 비율은 약 30%인데 60대 응답이 2배 이상 과다대표된 겁니다. 하지만 공관위는 연령 비율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악재로 부상하고 있는 이종섭 대사, 또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소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어제 퇴근길에 이종섭 대사 또 황상무 수석 논란 관련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이종섭 대사는 즉시 귀국을 하고 황상무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면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지금 들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은 이제 황상무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 그렇죠. 물론 당사자한테 거취 결단을 촉구했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한 메시지도 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대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하든지, 그러니까 공개 소환 통보를 해달라는 거죠. 언제쯤인지 날짜를 못 박아야 하지만 사실은 국민께 어느 정도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는 길은 막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만약 소환 통보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즉시 귀국한다라는 취지, 귀국해라라는 취지의 얘기인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공수처와 이종섭 저 대사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4월 정도에 4월 말이죠. 공관장의 시기에 와서 조사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속적인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공개적으로 날짜를 못 박아서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대사가 들어오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쟁거리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에 이어서 용산 참모 출신이죠. 김은혜전 홍보수석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좀 밝힐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꼭 뭐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비판보다는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호주 대사, 도주 대사라는 뭐 별칭까지 얻으면서 우스갯거리의 어떤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지금 한 23일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뭐냐면 이거는 외교 결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결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국정원장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각인이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마음속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실에 이 조치를 빨리 해달라. 안 그러면 이번 총선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황당한 것들이요. 지금 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빨리 조기 귀국을 얘기하는데 왜 이를 복잡하게 하죠? 안 보냈으면 되잖아요. 수사 다 받고 보냈으면 되는데 호주 멀리에서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게끔 그런 인사를 하는지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은요. 지금 겉으로는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를 고발합니다. 선거계 정치 공작이다 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들어와서 수사를 받게끔 해놓고 나서 그 저변은 공수처를 고발함으로써 수사의 발목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국민 눈속임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근데 공수처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을 하고 부르거나 이런 작업을 안 하고 있었다. 걸어만 놓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죠. 고발된 것도 한참 전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출금해 놓은 것도 한참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금을 미리 해놓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환 불응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 쟁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전에 송영길 대표 건을 반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송영길 대표 건도 보면 그 당시에 출금을 해놨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출금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다만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국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검찰이 조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왜 조사하라고 하느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의견이 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도 조사가 성숙되게 되면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하겠죠. 그럼 그 소환 통보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말은 자, 당신들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게 날짜를 뭐 장기 날짜든 지금 날짜든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종섭 장관이 들어오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이것은 더 이상의 정쟁화하게 되면 그것이 민주당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섭 그 호주 대사와 또 황상무 수석의 같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당내에서 갈등 요소가 정부와 당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갈등이 증폭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선거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제안을 하겠죠.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약에 용산이 들어주지 않게 되면 갈등이 시작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황상무 수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본인이 결단하든지 용산에서 인사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시민사회 수석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와 상당한 깊은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 시민단체와 황상무 수석 사이에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는 겁박성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직책 수행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산에 또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결단을 해줘야 된다. 취지를 살려서 뭔가 모종의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최근 여당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여당의 서울 지지율이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시점상 조사의 기간을 보니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킨 그 시점이 지난 한 3, 4일 이후에 이뤄진 조사더라고요. 저는 그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여기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에요.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라는 것이고 예.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봤을 때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부각이 됐던 것인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장관에 대해서 일을 복잡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말들 왜 보냈는지에 대해 정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인권 유린을 한 것이다 공수처가 조사를 안 한 거를 그러니까 공수처 탓을 하고 본인들은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보기엔 그거예요. 왜 이 정부는 우리에게 무례하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그게 반영이 되면서 도화선이 돼서 정권 심판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수도권에서 나름대로의 조용한 공천을 통해서 지지율을 차곡차곡 올려왔던 거를 대통령실이 한 방에 까먹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려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인해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간의 무능한 그리고 독선적인 무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하겠구나. 라는 각인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전주보다 이제 8%포인트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현재 수도권 판세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 정해진 판세가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 왔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평균 지지율로 각 지역구별 또 지지율을 추단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여당 강세 지역이 또 있고 야당 강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합산한 평균 지지율로 쉽사리 판세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섣부르고요. 또 판세가 출렁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서적인 측면만 많이 반영된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정서적인 측면. 근데 총선에서는 보면 각 지역별로 그 심판의 대상이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현직 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잘했느냐, 교체 지수가 높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전체적으로 뭐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가면 현역에 대한 심판론이 또 별도로 작동한다. 근데 현역은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론이 곧바로 국내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이제 부각될 시점이에요. 선거운동이 다가올수록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유권자의 정책적인 측면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제 정책을 좀 부각하자라는 측면이 그런 측면 같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측면이 부각되게 되면 조금 더 여당에 유리한 판세로 작용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는데 뭐 수도권 출마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경원 안철수 공동위원장은 민심을 더 챙겨야 된다. 정책론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더 맞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부딪힌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민심 쪽으로 정치 심판을 얘기하겠다는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야 막론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총선이 돼야 되지 상대를 어떻게 심판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은 민심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야당 심판, 발목 잡기 심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그 윤 변호사님께도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연히 이 기간 동안 23일 동안 한 몇 번이고 출렁일 겁니다. 기도 자체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라면 각 지역별로는 인물론을 따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정권 심판론의 외피를 잇고 선거를 치르는 야당 쪽에는 나름대로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큰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보태드리면 이거 뭐 여야의 유불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지율이 불과 한 달 사이에 2월 초하고 지금 한 달 사이 원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5%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지금 마음 줄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견고한 지지층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당 야당이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판세가 또 뒤바뀌고 또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지지율만으로 현 상황을 그대로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출렁이는 판세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한편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양문석 후보를 두고요. 선대위 안에서도 지금 불협화음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부겸 선대위원장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험 못 한다.
나눠봤어. 입장님은 입장은 좀 어떠세요? 뭐 하여튼 제가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뭐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자, 김부겸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 면전에서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막말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선거 판세가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당내에서는 선대위원장들은 양문석 후보가 얘기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당내의 분열, 균열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면서 아마 좀 대립각을 세우고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연적인 부분에서보다는 안에서 내연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지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그게 분명하게 당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그 민주당의 이 계승하는 정신을 부인하는 후보가 우리 자당의 후보로서 선출직 공직자로 나선다라는 것은 조금 이게 좀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이런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가 신앙을 갖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하지만 내면에서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노무현 정신이 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양상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기반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친노가 아니더라도 노무현 정신에서 노사모부터 한 탄탄한 지지층들이 당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저 발언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불량품이다, 역겹다라는 발언을 글로 남겼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상당한 파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격 시비에 있어서는 이 잘못되게 양문석 후보를 잘못해서 후보로 세운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갖고 갔을 때는 우리 당내에 있는 아주 강한 지지층들이 빠져나갈 공산이 큽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마 김부겸 총리가 큰 어떤 좀 이 우려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변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양문석 후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아까 이제 뭐 황상무 얘기를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듯이 양문석 후보가 이거는 당을 위해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지 이거를 봉합해서 가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양문석 후보는 오늘 봉화마을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당원들의 뜻에 거취를 맡기겠다. 그러면서 뭐 전당원 투표통에 묻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태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어차피 그 전해철 의원과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본인의 입지가 조금 더 탄탄하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무현 재단 또는 뭐 봉화마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본인이 했던 말들이 너무 셌어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 낙창에서 유유자적한다 해서 뭐 쓸 수 없는 단어, 역겨움이라는 단어까지 썼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약자들에 대해서 험한 표현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찍이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찍이라는 단어가 뭐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찍었을 텐데 그중에 약자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발언도 좀 안 맞는 거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양문석 후보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거취를 결정해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노무현 재단에서도 이 강한 유감 표명이 나왔고요, 친노 친문 인사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후보 공천이 유지될 경우에 만약에 유지된다면 친노 친문 진영 반발 수습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수용하는 입장이 가장 큰 게 이제 노무현 재단의 입장이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조금 입장문을 좀 나온 걸 보면 조금 한 걸음 물러선 느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선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더 큰 대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화됐을 때 이번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문수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봉합해서 갔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냐 네. 그 말씀이고요. 이게 원래 글이 말보다 강한 법입니다. 아, 그럼요? 네. 글은요 네. 생각하고 숙고해서 나온 게 글이기 때문에 툭 말로 던졌으면 이건 실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글로 쓴 거는 본인 생각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쉽사리 변하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신을 그리워하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민주당 내 지지층들 또 노무현을 좋아하는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분들은 대단히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가 당을 생각한다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도 좀 깊은 고심의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의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서울 강북을 공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공설된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맞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도전의 뜻을 밝히면서 경선 방식의 부당함 꼬집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바로잡히지 않고 경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재명 대표도 알고 저 박용진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습니까? 자, 지금 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박 의원은 30% 감점을 그대로 적용을 다시 한번 적용받고 이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신인으로 최대 25% 가산점을 받아요. 박용진 예. 의원 편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이거는 뭐 하나만한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을 보면 저도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죠. 예. 뭐 경쟁에 있고 조수진 네. 변호사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네. 두 분 다 아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강북을의 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싸움을 보면 네.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워서 전략 경선까지 와서 들어와서 또 경선을 치르게 되는 이걸 보면 야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 해서 대단히 많이 잘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싸움 같아요. 누가 눈으로 보더라도 30% 가산점에 여성 25% 감산의 가산이면 감산의 가산. 몇 퍼센트입니까? 55%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산해봤더니 통상 전체 선거에서 68.5 정도는 박용진 의원이 가져가야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의 몰표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결과는 조금 이길 공사는 좀 희박하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싸움, 이 경선의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다시 양문수 후보 말을 안 꺼낼 수 없습니다. 왜 조수진 후보가 후보로 올라왔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 친한 여러분들의 후보군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노무현 재단에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로 등극했다는 것은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예. 출렁임이 분명히 여기 현상에 투영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집토끼와 중도 외연의 양문수 후보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북을 선거에서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북을 선거가 아까 말씀하신 양문석 후보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왜 조수진 변호사가 여기에 공천이 됐는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지금 박용진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어설에도 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건지, 그다음 차라리 그냥 나는 박용진 싫어요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싫다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구하고 이 지역구가 문제되는 것이 공천의 형태가 자객 공천이라는 네.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취입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도덕적 검증을 좀 덜 했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경선 룰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차점자로서 승계해야 된다는 이 주장도 있지만 경선 룰 자체가 또 바뀌었잖아요. 거기다가 전국 권리당원의 70%가 또 새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감산룰 플러스 가산룰에 권리당원까지 포함시키면 이길 수 없는 구조로 경선을 치르는 거죠. 말이 경선이지 이건 낙점입니다. 예. 그러다 박용진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결선까지 가느라고 2번 경선을 치렀어요. 맞아요. 다시 또 3번 경선을 치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끝까지 저항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좀 활짝 열겠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현재 하는 공천의 행태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도 공간을 못 얻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아마 박용진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범야권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진보당이 출전한 후보 3명, 5번, 11번, 15번 뭐 각각 이제 당선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또 용해인 후보도 위원장도 당선권이 6번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선이죠. 비례 재선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비례재선 맞습니다. 비례재선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적인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비례 2번이야.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은 좀 뭐 지역구 출마를 하든 아니면 후순위에서 한번 뭔가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보당 출신들을 당선권에 배치시킨 건 시민사회에 배려를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포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지금 이런 배치하는 인물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비례 정당에 투표를 할 때 어디에 줄까 생각을 하면 조국 혁신당이 더 이거를 말하자면 이득을 얻어가는 형국이 될 것 같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제요, 비례대표 후보자 대상으로 열린 오디션에서 조국 대표도 참석했죠.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난한 당선권 배치, 전략적 후순위 배치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국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멋부리지 않고 해왔던 대로 제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정권 심판의 최전방 공격수로 세워주시길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례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해달라 저런 의미보다는 그러면 조국 대표는 도대체 몇 번을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 말을 그대로 그 워딩 그대로 해석한다면 본인을 압도적 1위 1번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되는 거니까 2번 정도 되겠죠. 2번 여성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본인을 압도적 1위로 해서 본인이 당을 이끌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이제 병립형 비례제를 그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우리 당의 취지를 민주당이 안 받아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당을 만들어서 지지를 받는 건 좋은데 그 당에 있는 당원 등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내세우거나 하는 것 이상에 본인이 본인의 뭐 보복을 위해서 지금 공권력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회복은 좋지만 거기에 부수돼서 오는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거 임박해 오면 어느 정도 표심을 좀 작동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국 대표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 1대1 토론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뭐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도 했고요. 계속 연일 뭐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해서 저격하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먹혔으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지지세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이게 창당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뭐 국회에 진출하는 게 납득할 수 없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명성이 더 시급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이런 기대치가 높게 나오는 것들은 현 정부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정서가 더 높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이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흔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도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이 오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개원이마저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여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점을 결정합니다. 당초 내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 의대 비대위가 25일부터 제출키로 뜻을 모으면서 시점을 맞출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3월 19일부터 제출을 할 건지 아니면 3월 25일부터 제출할 건지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20곳 의과대학에 이어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와 교수뿐만 아니라 개원의도 집단 행동에 가세할 모양새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저희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준법 투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 강화 위원장의 3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총회를 열고 이 사직 시점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는 모습인데 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 이러면 자, 의료 공백 더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 서울대 의대 그 교수 비대위에서요. 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사직서 제출 일자를 25일로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5시에 오후 5시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내일이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냐 이 총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공의들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임의들과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병원을 지켜가고 있는데 만약에 의대 교수들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낸다라고 하면 대학병원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마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 과거에서도 있었던 패턴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어제 YTN에 출연해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때 항상 보여왔던 패턴이 있다. 일단 전문의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그럼 우리 제자들을 이제 문제 삼았다는 이유에서 교수들이 이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고착화됐던 패턴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상당히 강경하게 드러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간에서 협의점을 좀 찾으려고 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아마 일각에서 이거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환자들 불안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일단은 개원이들도 개원이 협의회가 있는데요. 예. 그 회장에 따르면 협의회 차원의 결정은 아직은 없다. 그런데 지금 뭐 의대 교수님들까지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다른 직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개원의들도 뭐 준법 진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준법 진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게 네. 개원의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자영업자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사불란한 단체 행동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개원의들이 이제 오늘 병원 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개원의들조차 만약에 병원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을 잃는 그런 환자들이 그러니까요. 여럿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개원이들, 전공의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의정 갈등은 점점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건 맞는 것 네. 같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입니다. 개원이 협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병원을 떠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수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이 현장을 좀 벗어난 네.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를 독려한다기보다는 이 이탈과 관련해서 생계 지원책을 사실상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원이 협의회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지금 뭐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 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생계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 새벽 경북 포항 동쪽 바다에서 6명이 탄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어포켓에 의지해 버티던 선원 2명 등 5명이 구조됐는데 외국인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잠수대원이 뒤집힌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선체 안에서 선원 1명을 빼내 수면 쪽으로 올라갑니다. 에어포켓 속에서 3시간 가까이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해경은 약 1시간 뒤 다른 격실에서도 선원 1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전복된 9.77톤급 어선엔 4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어선의 동력 장치 회전 날개를 잡고 떠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생존자 1명 구조 완료. 현재 추가로 1명 구조차. 다른 1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나머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포항 동쪽 120km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된 건 새벽 2시 40분쯤. 사고 해역에는 예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귀향을 하다 높은 파도를 맞고 뒤집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판상에 파도가 맞아서 한상에 급격하게 파도물이 배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전복됐다. 해경은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대형 함정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이 황 씨의 형수에 대해서 14일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불법 촬영물 영상을 재생하는 것과 관련해 2차 피해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부 조유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재판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황 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네.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지난해 11월 유출범이 검거됐는데 형과 함께 매니저 역할을 해온 황의조 선수의 형수 A씨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유포 9개월 만인 지난 14일 1심 법원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징역 3년이라고 하면 상당한 형량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재판부가 어떤 부분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네, 재판부는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이란 걸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유포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네.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A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오다가 지난달 20일 돌연 반성문을 내고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런 부분 등이 반영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형수 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방청객을 밖으로 내보내고 네. 법정에서 영상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반성문에서 오로지 황 씨를 협박할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며 피해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영상을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증거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 여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비공개 재판이라도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법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이 다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닌데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영상물을 증거조사할 때 법정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 전부나 일부를 재생해야 합니다.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떻게 영상을 확인할 건지 토론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은 판사 재량입니다. 법무부도 재작년 3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대형 스크린이 아닌 개별 장치로 재생하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증거조사가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비공개 재판만 지켜진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2차 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게 현실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끝난 대선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득표율 8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인데 5선에다 종신 집권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표가 4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87% 이상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одано голосов 15 миллионов 755 тысяч 224 голоса. 87,97%. 주요 출구조사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후보 4명 중 가장 높은 87% 이상 압도적인 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대로 승리하면 역대 러시아 대선 최고 득표율입니다. 15일부터 사흘간 치러진 대선에 승리한 푸틴은 5번째 재집권으로 2030년까지 6년간 집권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장 안팎에선 반푸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Путин не Россия. 용지가 보이는 투명한 투표함과 사흘간 투표에 온라인 투표까지 도입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투표함에 녹색 액체를 쏟거나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 정오엔 지난달 숨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지지 시위도 열렸습니다. Вы ровно в 12 как-то приходили? Да, пришел в 12. I expect that many people would come, would damage ballots, papers, but that wouldn't affect anything in Russia. 30년 통치 기록을 쓰게 될 푸틴의 5번째 취임식은 5월 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군 당국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신형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 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미사일 도발입니다. 군 당국은 현재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월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일과 14일 순항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기간 예년과 같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난해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해 5도 상공에 전파교란 신호를 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 지도를 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 대응에 그쳤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 양회나 러시아 대선 같은 동맹국의 정치 행사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일 등
대형 기념일이 집중돼 도발 재개가 예상돼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정찰위성 2호기 발사 등 강력한 도발이 본격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장세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대형 쇼핑몰에서 로봇 개가 한밤중에 매장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로봇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로봇 개가 지키고 있는 인천 송도의 한 쇼핑몰을 찾아가 봤습니다. 새벽 1시 안전관리실의 문이 열리고 로봇 개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스스로 장애물을 피했고 계단으로 3층까지 쉽게 오르내렸습니다. 6대의 카메라로 360도를 관찰하다가 낯선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안전관리실로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자율주행과 사람을 인식하는 기능 모두 AI 덕분입니다. 사진을 보니 침입자가 로봇을 만나면 깜짝 놀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봇이 하고 있는 업무, 원래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었나요? 네, 원래 밤새 매 시간마다 보안 요원들이 2인 1조로 순찰을 하던 일이었는데 로봇이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현대백화점은 서울의 매장에도 로봇 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밤중에 취재를 위해 어두운 곳에서 로봇과 마주서니 조금 섬뜩하기도 했는데요. AI가 발달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이 해온 많은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처럼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멀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춘천 영하 3.7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는 10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흩어졌지만 경남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